우리는 매일 기록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잊어갑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기록은 쉽게 잊힙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은 천년이 지나도록 기억됩니다. 왕조의 흥망을 지나 숱한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닿은 것들, 무엇이 이 유산들을 천년 동안 지켜왔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천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간만의 능력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기계의 영역이 되어갑니다. AI를 이용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야산 깊은 자락, 용영계곡. 천년 전에도 이 길을 오르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간절함 하나로 산을 오른 사람들. 이들이 산을 오른 이유는 바로 한 백제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보 서산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중앙엔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석가열의 입상, 왼쪽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약속하는 미륵방가 사유상, 오른쪽엔 이미 지나간 시간을 품고 있는 제와 갈라 보살 입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절벽에 나란히 새겨져 이곳을 찾는 중생들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삐쭉 나와 있는 태안반도 끝에 있는 안흥량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별명이 배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거길 지나지 않고는 개성도 갈 수 없고 조선시대 한양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바다, 그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백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있었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되살아난 것은 1959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1959년 이 서산 마의 삼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훌륭하고 우수한 완벽한 조형성을 갖춘 불상이 왜 그때 알게 되었는가, 굉장히 의문점이죠. 발견되었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상이 불상이 아니라 산신, 친근한 할아버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삼존물을 학계에 알린 사람은 홍사준 국립부여박물관장. 옛 백제 절터, 보온사제를 조사하던 그는 용영계곡을 지나다 우연히 만난 나무꾼에게 근방에 옛 탑이나 석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인바 위에 가면 환하게 웃는 산신령과 두 부인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가리킨 그 자리에 삼존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방가사유상의 유행, 그 삼국시대에만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보조를 든 관음상의 관음이라고는 해서 이런 것들에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앙적 존상들을 구성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삼존불의 도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백제인의 창의성이 아닌가. 어디 일본이나 어디 중국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백제인이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석한 독특한 구성, 이것이 바로 백제인의 높은 창의력의 결과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선 부처는 두 손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들어올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왼손은 내려 원하는 것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약속을 삼존상은 변함없는 미소로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소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뎌온 걸까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미소를 먹으면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미소가 있는 불상들이 백제에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어야지만 미소라는 것이 예술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부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이해될 때 나오는 그런 미소죠. 이 백제의 미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미소에 해당됩니다. 이른 아침엔 살며시 미소만 머금고 오후의 햇살 아래선 입꼬리를 올려 활짝 웃고 해가 저물면 다시 근엄하고 고요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 불상은 암벽에 새겨진 상이고 그 암벽에 새겨질 때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체감하면서 조각가는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잘 이해한 백제의 조각가가 자연스러운 암벽에 예부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석공은 단지 바위를 조각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시간과 사람을 한자리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이 품은 또 하나의 비밀. 바위가 안쪽으로 80도가량 기울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절묘한 각도 덕분에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세 분의 미소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400년의 세월을 자연이 스스로 거대한 지붕이 되어 지켜온 것입니다. 서산마의 섬주물은 암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들었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상이기 때문에 국가, 민족, 모든 것이 확실한 상이고 백제인은 최고의 화감으로 만든 이 상을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조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성, 그리고 희귀성, 역사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제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위로는 1400년을 건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소 곁에는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같은 산자락, 조금 더 깊은 곳. 옛 보온사 절터 한가운데 9m 높이의 석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려 초기의 석탑, 서산 보온사지 5층 석탑입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 탑은 62년 만에 드디어 국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세기를 넘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에서도 국보에 대한 지정을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국보 지정 건도 그렇게 쉽게 그 국보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년, 사실 뭐 60년이라는 건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정돼 있었던 보물이라는 건 가치가 높다는 건 확인된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더 비교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고려 초기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사실 이 서산시에서도 굉장히 그 열심히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 비교를 해야만 위원들이 뭔가 뭐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이 그 인정받아서 국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보가 된다는 것은 더 오래, 더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방식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죠. 훨씬 더. 하다못해 저희가 그 건물을 짓든 뭐 석탑을 보수하든지 하면 주변에 이렇게 가설비계라고 해서 공사하기 위한 발판들 이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일반 비계로 한다고 하면
국보는 그 정도 갖고 이 대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제대로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대우의 차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원사지 5층 석탑을 국보의 자리에 올린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비례감 있고 균재미가 돋보이고 안정적인 그런 외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리고 상당히 우수한 석공이 설계와 시공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은 땅을 딛고 있는 기단부와 그 위에 쌓인 탑신부,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솟은 상륜부로 이루어집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은 상륜부 대부분 사라지고 찰주만 남았지만 기단부와 탑신부는 천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 앞에선 오래 겹쳐진 시대적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은 맨 아래 기단부 조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층 기단에는 사리함을 지키는 12마리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고, 상층 기단에는 불법을 지키는 8수호신, 8부중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 조각상들이 다소 형식화되거나 관략화되거나 작게 만들어지거나 볼륨감 없이 만들어지는 평면적인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원사지 5층 석탑의 사자상과 팔부중상은 굉장히 볼륨감 있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수법을 그대로 계승한 기단부에 사자상이나 팔부중상을 새겨서 수호의 의미를 분명하게 반영한 석탑들은 충청권에는 거의 없고, 이 보원사지 5층 석탑이 유일하고 귀중한 석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전 석공의 솜씨가 숨결과 정성을 각인한 자리. 그러나 이 탑의 가치는 뛰어난 조각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탑을 만든 석공은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지붕돌이라 불리는 옥계석입니다. 통일신라가 정연하고 또렷하게 다듬어 멀리서도 확연히 드러나게 했다면, 고려의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낮게, 안쪽으로 깊게 조각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오면 석탑의 외관을 다소 이렇게 율동적이고 경쾌하게 보이기 위해서 첨화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깎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석탑도 자세히 보시면 첨화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멀리서 봤을 때 율동적으로 보이게 석탑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회석 상면을 낙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낙수면도 통일신라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경사지게 직선형으로 깎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석탑을 자세히 보면 옥회석의 낙수면이 낮으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대의 미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특별합니다. 사라져가는 통일신라의 마지막과 새롭게 시작하는 고려의 첫 모습이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라 경주의 다보탑,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모두 그 나라의 수도에 세워진 석탑입니다. 그런데 보원사지 5층 석탑은 왜 당시 수도가 아닌 서산에 있는 걸까요? 고려시대는 불교를 중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각 지방의 어떤 민심을 규합하고, 또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또 왕이 지방의 통치를 할 때 불교를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원사도 이 지역의 어떤 민심을 규합하기 위한 중심 사찰이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광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법인국사 탐문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중앙과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통해 지방과 중앙을 연결했습니다.
광종과 깊은 인연을 맺은 탐문, 그리고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던 보원사.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단순한 돌탑이 아닙니다.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가 이 땅에 뿌리 내리던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려 석탑은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원사지 5층 석탑은 언제 세워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보원사제에 남아있는 법인국사 탑비가 그것인데요. 978년 세워진 이 탑비 비문에는 법인국사 탑문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974년 국사가 되어 보원사에 머무를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 광종 이 연역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갖고 보원사제 5층 석탑은 그 탑비문에서 이 탑이 언제 조성됐고 그것이 어떤 이 계기와 누구를 위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편년 기준이 되고 고려가 생기면서 초기에 나와서 그 이후로 양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대표작이기 때문에 국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국보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탑 하나에 새겨진 시간은 수많은 고려 석탑의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천년을 온전히 버텨낸 시간의 가치까지 62년의 기다림 끝에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언젠가 다음 시대의 누군가에게는 보원사지 5층 석탑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서산 보원사지 이렇게 보면서 공부가 될까 해가지고 왔는데 주변에 가야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탑, 단간 지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흔치 않잖아요. 깊고 역사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높이랑 깎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만들어져 있고 다른 이렇게 특이한 점들 개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도는 바위가 되었고 믿음은 탑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염원은 천년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람들이. 남한산성이 한 몇 년 전에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방문객이 한 10배는 늘어요. 보물은 지나쳐가도 국보는 꼭 보고 갑니다. 그 정도 차이의 사람들의 인식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 숭례문 불났을 때 저기 국보라는 그것 때문에 국보 이루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국보라는 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주고 인지해주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국가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의 꽃을 피운 보원사. 그 역사는 백제에서 시작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수도 웅진과 사비, 바다 건너 들어온 사람과 문화는 서해를 따라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이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당진 쪽으로 들어가면은 삽교천을 따라서 예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쪽 길을 이용했을 겁니다. 짐을 많이 실은 배는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태안반도를 돌아서 금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중심이 되는 지역이 서산하고 태안 지역입니다. 이 바닷길을 따라 무역선이 오가고 사신이 건너고 승려가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백제의 모든 것이 이 길 위를 흘렀습니다. 그러나 서산이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제가 웅진이나 사비에 수도를 두었을 때는 그 서산, 태안, 당진 그 일대가 북쪽과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죠. 고구려가 백제를 그 이후에도 침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당연히 배를 타고 내려와서 백제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거기가 당진하고 태안, 서산입니다. 백제 입장에선 그쪽 지역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죠. 바다 건너 들어오는 문물의 길이자 바다 건너 침입하는 적을 막던 최전선. 두 얼굴의 땅 위에서 가야산 자락의 사람과 문화는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백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이 길의 쓰임은 계속됐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는 수도가 개경에 잡힙니다. 개경은 그 북쪽으로 생산물이 별로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생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결국 삼남지방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생산한 거를 길이 없는 시절에 개경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로 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로 실어 가면은 어느 길을 이용해야 되는가? 그 백길은 전라도에서 떠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 서쪽 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서산 태안을 지나야 반드시 개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그 서산이나 태안 일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서산 태안 일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바닷가 지역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닷길과 군사, 무역과 신앙, 길이 닿고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쌓인 자리. 가야산 일대는 그렇게 어느새 하나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랫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흔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시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승방지. 보원사엔 승려 1000여 명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25동의 건물터와 아궁이 흔적, 청자 조각들은 한때 이곳이 온기가 가득했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엔 마당을 품고 서쪽으로 입을 활짝 열어둔 디귿자형 구조. 같은 형식의 건물들이 군락을 이루는 모습은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그동안 저문으로만 존재했던 파편들이 이번 발굴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가람 배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탑과 불상이 보온사의 얼굴이었다면 승방지는 그 곁을 채운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1000년이 지나 우리는 이제 그 결과물 너머의 삶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흔적은 가야산 곳곳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놓아 만든 계단과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세운 기둥. 자연이 만든 결을 따르는 것. 마음을 여는 절. 개심사가 오랜 세월 지켜온 방식입니다. 정갈한 공간의 한가운데 한 분의 부처가 이 자리에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보물로 지정된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입니다. 이 본尊불상은 눈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콧날이 높은 이국적인 용모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에 안정적인 비례감, 섬세하고 정교한 마치 물결치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옷주름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엄하면서도 이국적인 용모에 친근감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13세기 나무에 부처를 새기던 새로운 흐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 이 불상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13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이 있거나 특히 불상이 매우 적은 시대에 속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명문이 있으면서 중수 발언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상이라는 점이 시기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신집권기라는 혼란기 속에서 이 불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하나의 중요성이다,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단정한 부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가 모셔진 대웅전은 한 차례 잿더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종 6년 충청도 절도사가 사냥 중 놓은 불길이 개심사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다 전소가 됐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웅보존의 불상이 현재에 지금 남아있는 불상입니다. 화재에도 견고하게 지켜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내려온 거죠. 절은 다시 지어졌지만 부처만은 그날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손에서 시작된 부처이기에 이토록 단단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부처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유산 속의 또 다른 유산, 바로 복장유물입니다. 복장유물은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위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운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넣는 걸 갖다가 이제 복장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란이하고 오곡, 오보, 오색, 오향, 오약, 그리고 이제 다란이, 발언문, 그 외에도 직물류, 그런 게 들어갑니다. 요거 직접 보완되는 거예요. 지난 2022년 보존 처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복장유물은 한 불상 안에 봉안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라든가 그 당시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오래 사람들한테 보존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복장을 열게 됐다. 네, 글쎄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하고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왔었어요. 대성황을 이뤘죠. 방광이 가득 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잘 유실이 안 되게 잘 이걸 수습해야 된다는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유물들은 전체가 41건 800점이 넘는 그런 다량의 복장 물목들이 이 안에 납입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것을 불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권선문 그리고 중수 발언문이 4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주자들이 4,800명이 넘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불상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시주자들이 참여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당시 충렬왕의 측근 세력들, 김주정이라든지 염승익이라든지 박의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장유물엔 700점이 넘는 다란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의 주문에 부처의 방대한 가르침을 담은 경문 다란이. 특히 수구 다란이는
몸에 지니면 재앙을 막고 불상 안에 봉안하면 복이 깃든다고 믿었던 고려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다라니엔 단 하나의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기를. 한 시대의 기도가 그렇게 부처의 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700점 이상 다라니가 나온 사례는 고려시대에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다라니에는 1232년이라고 하는 인경 상태가 매우 좋은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라니에는 전쟁을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신집권기, 몽골 침략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복작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이런 많은 중수 내력,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조자 4,800명의 이름과 700여 점의 다라니,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염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불상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부처의 마지막 한 조각 봉안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은 말합니다. 이 불상은 어느 한 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정성을 보태어 지켜온 유산이라는 것을. 13세기 장인의 손길과 고려 왕실의 발언이 겹쳐져 탄생한 부처. 그 안에는 고려의 역사와 사람들이 남긴 마음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상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명문을 동반한 대자와 불상이 함께 남아있는 예는 이 불상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형성을 가진 불상, 그리고 명문을 동반한 대자까지 갖추고, 이러한 시주자들의 명목이 중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갖춘 점에서 국보로서 승격을 갖추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훌륭한 그 예술적 가치잖아요. 작품이잖아요.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후손들도 다 공유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기도가 스며든 이 땅은 수백 년 뒤 유교 국가인 조선 왕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산 능선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태가 이곳 서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태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방과 이 탯줄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장소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실이 중요한 점은 그 태실을 일정한 형식의 구조물로 만들어서 봉안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는 정성껏 씻고 보관됩니다. 기름종이와 파란 명주로 봉하고 빨간 끈으로 단단히 묶어 밀봉한 뒤 솜을 채운 큰 항아리에 다시 담습니다. 태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장수와 복을 빌고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왜 이 서산을 찾았을까요? 태실 풍수는 조금 다릅니다. 명종 태실은 이 서산의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평야지대에서 봉긋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들판형 풍수의 어떤 입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풍수에서 말했던, 태실 풍수에서 말했던 구조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열린 자리, 하늘의 기운이 내려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 조선 왕실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풍수에 적합한 자리를 찾은 후 왕자가 태어나면 좋은 땅 위에 태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아기 태실비를 세웠습니다. 이 조선 왕실에서는 왕자가 왕이 되었을 경우 이곳을 다시 석조물을 세워서 그곳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 태석을 세우고요. 그 둘레를 난간석을 두르고 가봉비를 세워서 그 장소의 위계를 더 높이고 꾸며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장소의 신선성을 더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그 자리는 가봉됩니다. 중앙에 우뚝 세운 태실석, 그 둘레를 호위하듯 둘러선 난간석, 한 생명의 탄생을 품었던 자리는 조선의 왕을 품은 태실로 거듭납니다. 명종대왕 태실에는 총 3개의 비가 남아 있습니다. 명종이 태어나고 4년 후 세워진 대군춘령 아기시 태실비부터 왕위에 오른 뒤 격을 높여 다시 세운 주상전하 태실비, 그리고 훗날 보수를 기념하면서 세운 재건비까지 한 사람의 삶과 왕조의 시간이 3개의 돌 위에 차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종대왕 태실의 시간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28년 가을, 매일신보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지 명선에 모시었던 이왕과 성태, 태봉, 이봉,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조선 총독부는 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전국 명산에 왕실 태실들을 파헤쳐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십 개의 태실, 명종의 태항아리 역시 서삼릉으로 옮겨졌고 왕자의 탄생을 기억하던 신성한 자리는 텅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약 47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삼릉으로 옮겨진 태실들은 그곳에서 또 한 번 훼손됐습니다. 일제는 이 자리를 신사참배를 연상시키는 일본식 참배 공간으로 꾸며 태실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지워갔습니다. 생명을 기억하는 자리가 지배를 상징하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명종태실이 그 특별한 것은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실이었지만 현대의 서산인들은 그 생명 존중의 가치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에 1970년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가봉태실에 있었던 성물들을 모아서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례가 없는 서산의 시민들의 활동들은 그러한 면에서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원래의 장소에, 즉 원래 장태지였던 장소에 원래의 성물들을 모아서 복원했다는 점에서 그 조선 왕실의 태실의 그 가봉태실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삼릉으로 옮겨졌던 태항아리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흩어졌던 성물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왕조가 남긴 자리를 이름 모를 서산의 사람들이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치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역사성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원래의 자리에 복원해서 장태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성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이 성물 또한 원래 사용했던 성물들을 사용함으로써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유산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 자체도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가봉태실보다도 명종태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이 특별하고요. 또한 유지 관리를 조선시대에도 성심성의껏 하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태실을 통해서 다른 곳에 없는 세계의 태실비가 이러한 명종태실만의 가치 특별함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서산 사람들은 잊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는 지금 명종대왕 태실의 원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친 돌에 온기를 채워 잊혔던 어제의 시간을 되살리는 일, 스스로 마음을 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건넨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서산의 문화유산은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야기는 도시 곳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아픔과 호국의 의지가 서린 해미읍성,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서양식 고딕양식의 동문동 성당, 전통 한옥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택 유기방 가오, 그리고 천년의 불심이 이어져 온 부석사까지. 서산은 여러 시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시간의 박물관입니다. 서산은 충남에서 보기 드물게 산업도시이고 해양도시고 문화유산도시의 다 같은 세 가지의 공동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산항과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의 산업적 그 기능을 하면서도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온사지, 개심사 등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산의 산업의 역동성이라든가 바다의 포용성, 그리고 역사의 어떤 유산의 깊이를 다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이 서산입니다. 이제 서산은 보존을 넘어 활용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서산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도시에서 나누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서산시에서 노력했다는 게 그것들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그 서산시에서 관계 전문가분들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용역도 하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그걸 다 한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가치가 있겠다. 한번 그 보고서를 써볼 만 하겠다. 아니면 비교해 볼 만 하겠다. 그러면 용역을 또 줘갖고 이 신청 보고서를 작성해야만이 그때 이제 제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온 게 여기까지고, 그 절차만 밟는 것도 한 2년은 걸립니다, 최소한. 거기에 지자체장의 의지서부터 그 담당자들의 그 과와 담당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문화유산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발길을 머물게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유산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관광정책, 문화정책, 그리고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한 테이블에 올려져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화도시는 단순하게 이게 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1박 2일 이상의 테마형 이런 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그 관광 코스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계속 뭔가가 해석이 가미되고 이걸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여기 서사화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산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산의 가치는 오래된 돌과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까이 있어서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주변 지인들이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도시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 저희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산 지역은 바닷가에 있는 지역치고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과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네가 바닷가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
그리고 그 중요한 지역이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그게 그 자체가 또 사람들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너무 많은 자연의 훼손과 이 자본의 어떤 개발을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현대인들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서산 사람들의 생명을 느끼는 그 마음가짐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선조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거고, 그 가치를 저희가 부여하지만 그 가치 부여된 가치에 더 관리를 해서 계속 지켜나가서 그것을 길이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물론 AI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겠지만, 노력의 기본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의 삼존불의 미소도, 천년을 견뎌온 탑의 곡선도 AI가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소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던 한 사람의 마음까지는 AI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저 바위였고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새기고 기억하기를 선택하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아닐까요? AI가 인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끝내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지키는 일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